최근 엔화 가치가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이는 이른바 숨은 엔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엔화가 결국 이류 통화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중인데요. 오늘은 숨은 엔저라는 새로운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숨은 엔저. 며칠 전에 이렇게 짚어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자, 오늘은 엔비디아 얘기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이 가장 큰 관심사가 결국엔 반등할 수 있을까? 이 조정이 일시적인 것에 그칠까였을 것 같은데 결국 반등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숨은 엔저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너무 그 이슈들이 많아가지고요. 오늘 좀 미국의 증시라든가 예. 이런 측면에서 일정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정치적으로 좀 나라 안팎으로 일정이 굉장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죠.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얘기도 있고 뭐 풍선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예, 그렇죠. 혼탁한데요. 방송을 통해서는 좀 밝은 뉴스를 이렇게 그 전해주고자 주제를 찾기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그렇죠. 가장 밝은 뉴스가 아마 엔비디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난 그 3거래일 동안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언제 반등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그 김치현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게 갈림길에 있을 때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해리덴턴은 98%까지 폭락할 것이다 해서 어제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는 어제 방송 내용을 자막을 그대로 좀 같이 한번 예. 시청자분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우리가 AI와 전기차 관련해서 산업적 측면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두 산업이 그린슛 단계는 확실히 지났다. 그런데 골든골로 얼마나 빨리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두 산업 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AI는 잔가지가 적다. 전기차는 곳곳이 잔가지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골든골로 가는 시각은 전기차보다는 AI가 빠를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어제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실적이 중요한데요. 1분기 실적이 다소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이라든가 수익성 지표인 사실 EPS 측면에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지 못했다. 젠슨 황해 법칙에 다소 미흡했다 하는 측면에서 2분기 실적이 이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그 주주총회 모습 보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의 옵션을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들이 이렇게 상당히 열기를 띄우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승부사가 되지 않겠느냐, 갈림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엔비디아는 테슬라와 에코프로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오늘 하루긴 하지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내일 아마 주주총회는 우리가 주주총회 하면 시청자분께서 아시겠습니다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 이것이 이제 아마 미국의 주주총회에서는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실제로 보면 버크셔 해서와 이렇게 실제 투자 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든가 예. 돌아가신 찰리 맹거의 어떤 투자의 구리에서 보면 어떤 명성 때문에 그 이렇게 주주총회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에 관심을 보였으나는 우리 서학개미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학개미라든가 엔비디아 투자자 그리고 지금 전 산업의 산업계의 측면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도를 이렇게 볼 때는 내일 주주총회는 진짜 버크셔의 주주총회보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관심이 되지 않겠나. 그만큼 엔비디아가 지금은 우리 서학개미들의 최대 보유 종목이 될 만큼 또 엔비디아 주가는 우리 서학개미가 사느냐 올라간다, 파느냐 매도한다 할 만큼 영향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관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증시보다는 외환 시장이 더 큰 관심사였는데요. 자, 일본 정부의 정말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 지금 160엔 선이 계속해서 뚫리려는 조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뚫리기도 했죠 장중에서. 이게 발판이 됐던 것은 역시 일본의 그 6월 BOJ 회의에서 액션을 취하지 못했다. 시장의 기대대로 액션을 취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들 시청자분이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다 보니까 환투기 세력들이 자꾸 뚫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예. 일본이 지금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이렇게 사실 뚫리면 바로 환투기 세력의 겨냥 타겟이 175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어제도 그 뒤쪽에 이렇게 예. 이렇게 김에이디께서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 여기서 일본과 미국과 그 다음에 한국 간의 외환공조 4월달에 나왔습니다는 예. 다시 한번 원화 약세 1,400원 뚫리느냐 그 다음에 160엔 뚫리느냐 그런 입장에서 긴박했던 두 재무상이 우리로 얘기하면 기획재정부장이 됐고 일본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재무상이 되겠죠. 이런 재무장관 회의에서 외환공조를 하자 엔화 추가 약세 방지 원화 추가 약세 방지 하는데요. 예. 자, 한국의 원화는 어제 안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는 일본은 계속해서 뚫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지역에 환투기 세력과 겨냥해서 160엔이 자꾸 뚫리다가 일본이 자꾸 막고 있습니다는 결국은 시장 개입이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행이 발권력을 갖고 있지만 환투기 세력들이 연대 때문에 예. 그 작은 규모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마지노선이 뚫리기 시작하면 몇 번 뚫리다가 이렇게 급격히 하는데 그 규모가 나중에가 175엔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일본이 지금 긴장감이 이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150엔, 155엔, 160엔 자꾸 뚫리다 보니까 일본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는 엔화가 이류 통화로 전락된 게 아니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일본이 세계 경제 하드웨어 상의 2위와 3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는 엔화는 이류 통화 전락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시각이 될 만큼 일본 내부적으로 국제적으로 아주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엔화를 보면은 달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신흥국 통화에 비해서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말씀하신 숨은 엔저 현상 아닙니까? 네, 최근에 엔화 위상을 이렇게 엔저 현상이 얼마큼 심각한가를 예. 보면은 우리가 엔저 국면에서 일본 경제가 압축 성장하다가 잘 나가다가 사실 엔저 국면이 나타났던 것이 85년 4월달에 프라자 협정 역프라자 협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프라자 협정에서 엔달러 환율이 123엔에서 79엔까지 1995년 4월 19일 동경 위안시장에서 11시 8분에 깨질 때 사실 이때 일본 경제가 너무 이렇게 엔화 강세가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 파트너 입장에서는 일본의 시장이 위축시킨다. 그러면 엔화 약세를 좀 돌려놔야 되지 않냐. 루빈 독트린이었거든요. 예. 그때가 엔저 국면입니다. 달러 강세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비교했거든요. 자, 그러면 숨은 엔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엔저가 엔화가 엔저냐, 그 다음에 엔화 강세냐, 원화 약세냐, 원화 강세냐는 달러 중심 통화에 비유합니다. 근데 달러 대비해서 전부 통화가 다른 통화가 약세냐 강세냐 있을 때는 진짜 달러 대비해서 다른 통화 부분에서 약세를 보이다 보면 진짜 한국의 원화는 일본의 엔화는 뭐 달러에 대해서 당연히 약세를 보이는 건 당연인데 예.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얼만큼 약세인가 이걸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달러 이외의 통화에 대해서도 그 나라 통화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1995년 이후의 상황을 보면 그때도 엔저였습니다. 근데 그때 슈퍼 엔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약세를 보였지만 한계 원화도 약세를 보였고 모든 통화에 약세를 보였는데 예. 문제는 숨은 엔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숨은 엔저는 엔저가 미 달러에서 약세를 보이지만 다른 통화에 대해서 한계 원화라든가 중개 위안화라든가 이런 중심국 이외의 비기축 통화에 대해서는 엔화가 약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 미국에 대해서는 달러가 엔화 약세를 보이고 미국 경제 위상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근데 한국보다 약세를 보여? 중국보다 약세를 보여? 이러면 일본 경제 위상이라든가 엔화 위상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1995년에는 95년 이후에 엔저 현상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라든가 일본의 엔저 위상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지금처럼 심각성 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숨은 엔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진국의 위상으로서 그다음에 일본 통화가 사실 5대 IMF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은 위상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숨은 엔저 현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요. 지금 숨은 엔저가 계속해서 이제 사용되고 있고, 이 구체적으로 어느 통화에 비해서 엔화가 약세를 나타내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지금의 엔저 현상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은 예. 일단 수준 자체가 1995년 이후에 엔저 현상이 나타났을 때보다 엔달러 환율 수준이 10엔 이상 올라간 수준입니다. 그만큼 엔저가 더 심하다는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자막을 통해서 148엔이 최고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김천 PD께서 엔달러 환율 수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159엔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159엔이죠. 160엔 아주 이렇게 그렇죠. 긴박한 예. 상황인데요. 그때에 비해서 11엔 정도 높습니다. 그만큼 엔저 정도가 심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1990년대는 숨은 엔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 달러에 대해서만 엔저 현상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뭐냐? 한국의 원화에 대해서도 엔저 현상을 보이죠. 왜냐? 1년 전에 그렇다가 퇴임했을 때는 원화 환율이 1,100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급이야? 870원입니다. 원화 강세, 엔화 약세. 경제 위상으로 보면 한국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통화에 비해서는 한국의 통화가 강세, 일본 통화가 약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만이냐? 중개 위안화라든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루피 환율이라든가 인도의 루피라든가 이런 이류 통화에 대해서도 사실 중국은 뭐 경제 패권을 다투지만 경제 소프트웨어상 1위에 해당됩니다. 통화 이상으로 보면. 자,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선 경제 위상도 안 좋고 엔화 위상도 안 좋게 되는 이런 배경이죠. 경제 위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베라든가 지금 연장을 받고 있는 기시다가 일본을 후진국으로 전락시켰다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HIT 함정이라는 겁니다. 하이인컴 트랩이라 해서 월드뱅크에서는 2016년에 한국과 같은 이런 국가를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미들인컴 트랩에 대비해서 지금 일본 경제는 IMF 이상 선진국이니까 선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다. 선진국에서 다시 신흥국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하는 위상 문제. 그런데 충분히 경황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디지털 후진국, 환경 후진국, 젠더 후진국, 여성 후진국, 그다음에 글로벌 후진국, 그리고 재정 후진국, 국가 채무가 GDP 대비 270%입니다. 이런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방역 후진국 이런 거거든요. 예. 이런 것을 일본 국민들이 체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한 나라에서 다른 통화에 대해서 이상 지표에 해당되는 엔화가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는 것은 뭐 인정한다. 근데 한국의 원화, 그다음에 중국의 중국의 위안화 예. 다 루피아 이런 거에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사실 이들 국가는 대부가 동부가 이렇게 해서 식민지를 지배했던 국가들 아닙니까? 한국, 그다음에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게 지금 전부 대동아 공영권에서 지배했던 국가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일본의 신도 세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위상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통화치는 전부 여기에서 약세를 보이니까 일본 내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일본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예. 자, 한국 사람들은 엔저 때문에 제주도 좀 오래 좀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주도 안 가시고 제주도가 좀 텅 빈다리는데요. 좀 이럴 때 좀 가셔가지고 좀 제주도 관계를 좀 하는데 제주 이렇게 도민들이 좀 잘못한 행동도 있긴 합니다는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엔저 때문에 전부 올 여름에 그 휴가철에 그렇죠. 일본을 간다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떠냐? 일본 사람은 엔저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엔저 때문에 다른 나라 가면 한국 통화가 예. 강세니까 위안화가 강세니까 못 가는 거죠. 일본 국민들이 일본 반도에 이렇게 갇혀 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엔화 약세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하니까 갔다니까 그것도 슈퍼엔저니까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일본 반도에 갇혀 있다. 예.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일본 국민들이 지금의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일본 내부적으로도 더 이상의 시장 개입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 개입은 일본은행이 아니라 일본 재무상, 예. 재무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는 총책이 기시다 총리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150엔, 155엔, 160엔 하고 지금 한 투기 세력과 아주 치열한 하는데요. 지금 뚫리면 175엔이다. 뚫리면 175엔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150엔, 155엔, 160엔 과정에서 작년 11월서부터 우리 공매도 금지 조치 이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 개입해가지고 지금 100조 원이 넘습니다. 100조 원이 넘습니다. 요 단위가 좀 조금 시정하겠습니다. 100조 원으로 고치겠습니다. 예. 원화 베이스로 보면. 그래서 환율 수준으로 보면 낭비가 되는 거죠. 완전히 뭐냐?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냐면 지난 뭐 쇼고의 날이라든가 법정의 날일 때 개입할 때는 좀 시장이 받아들였어요. 예. 한 10엔 정도 떨어지긴 했어요. 160엔에서 151엔까지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로교수가 나는 한 번 처음 올 때가 영향을 받는 거지 예. 시장에서 학습되면 그 위에 더 강도 있게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뭐냐 시장 개입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에로교수가 얘기하는 러닝 바이 두닝 효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이 뭐냐 개입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 일본은 재무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가 심하지 않습니까? 예. 국가 채무가 GDP의 270%입니다. 그리고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출구 전략, 긴축을 추진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어디 있습니까? 돈 어디 있습니까? 와나베 법인들은 돈이 갖고 있는 사람 전부 나가죠. 엔저가 되니까 금리가 미국과 해서 5% 이상 차이 나는데 일본에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애국심도 떨어지고 있는 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개입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개입해가지고 지금까지 효과가 있으면 뭐 나중에 좀 개입 효과 때문에 그 기대에 이어서 좀 다선부리에도 개입하겠습니다는 지금 110조 원 정도 100조 원 이상 썼는데 개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재정 사정 어려워, 재무 어려워. 그 다음에 일본은행은 출구 전략 추진해, 금융 긴축 추진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개입의 효과가 없고 국가에 낭비해가지고 국가 채무만 들리는 개입을 왜 하느냐 하는 쪽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 고리짝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제3의 그렇죠. 방식으로 해이죠. 고리짝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지난 4월 때 한미일 외환 공조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어제는 한일 외환 공조가 있습니다. 무슨 힘을 발휘합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느슨한 형태의 동맹은 이 외환이라는 것은 한쪽이 세력이기 때문에 느슨한 형태의 동맹은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강제력, 구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협조는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제 주체들 환투기 세력들이 그만큼 뭐냐 국가의 공권력보다 개인의 입장을 더 중시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소셜 네트워크가 가져온 환경이 자 공권력 약화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이거 지금 국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결국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모습이다. 그만큼 시장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뭐 밸류업 얘기를 했을 때도 강제성이 부과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뭐 결을 같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외환 공조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이 또 일본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서 이 대외적으로도 시장 개입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한일 외환 공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외환 공조 잉크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4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드렸는데요. 자, 미국의 환율 보고서 지난 주말에 발표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외환 공조 하는데 일본이 뭐냐? 결국 환율 관찰 대상국에 뚝 때려버렸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외환 공조 느슨한 형태 미국 입장에서도 자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 만약에 외환 공조에서 달러가 예를 들어서 강세분이 약세가 됐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되면 의도치 않은 달러 강세는 미국 내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지적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느슨한 형태의 협조는 잘 안 된다. 그것이 미국 입장. 2개월 전에는 한미일 외환 공조 해놓고 2개월 후에 발표됐던 환율 보고서에서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예. 일본을.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시장 개입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오랜만에 나오죠. 이 미국의 환율 보고서는 2015년에 BHC
오랜만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2015년 교육정치법 2015년에서 베넷 해치카퍼가 이제 주도가 돼서 또 이제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여기 이제 대미국자 200달러에서 그다음에 GDP에서 경상수지 3% 이상, 외환 개입 2% 넘으면 요 세 가지 조건은 환율 조작국, 환율 심층 대상국에 됩니다. 예. 일본은 두 번째 요건인 사실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지금 이제 요 기준을 보면요, 중국이 뭐냐 빠져야 됩니다. 한 가지 요건만 했기 때문에 빠져야 됩니다. 예. 두 가지 요건. 근데 이걸 자의적으로 바이든 정부도 자의적으로 자기 이익적 관점에서 저렇게 규율은 정해놓고 자기 이익적 관점, 저 중국 때려. 저 요건상 보면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져야 되는데 환율 관찰에서 집어넣지 않습니까? 일본도 뭐냐 위안 공조 있는데 자 자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엔화가 강세 돌려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미국 입장에서는 저 달러가 약세를 된다. 그럼 뭐냐 인플레가 재발되겠죠. 예. 여러 가지 요에서 다른 측면에서 또 해석해드리면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이익적인 관점에서 이걸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냐 일본의 잦은 시장 개입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환율 관찰 대상국,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개입을 추가적으로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예.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 세력, 그다음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뭐냐 환율 관찰 대상을 득 지정해니까 앞으로는 뭐냐 한쪽에서 이걸 공격하는 겁니다. 미국도 협조 안 되고 일본 내부에서 반발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답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지금 내부적으로도 시장 개입이 어렵고 외부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결국에는 일본 경제 여건이 개선돼야지 이렇게 뭐 엔저 현상도 탈피하고 엔고로 돌아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통화 정책은 펀더멘탈 머큐리온과 예. 마스적인 측면에서 정책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정책 요인이 다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3거래율 조정이다. 결국 밸류가 결정해준다 하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밸류가.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나중에는 밸류상에 해당되는 머큐리 펀더멘탈 요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뭐냐 시장 개입 뭐 어떻게 가고 있습니다. 추세를 역전시켜 놓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엔 투자자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엔화가 강세되려면 펀더멘탈이 개선돼야 된다. 예. 지금은 뭐냐 시장 개입에 의해서 일본 통화 정책에 의해서 사실 일본의 엔다가가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에 해당되는 펀더멘탈 시청자 여러분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1.8%입니다. 지금 일본의 장기 아베노믹스에서 내수 경험이 침체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엔다가가 되면 수출이 안 돼서 더 안 됩니다. 결국 기사 정부는 지금 상황이 어렵죠.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야당이라든가 심지어는 자민당 입장에서도 이제는 기사 가지고 안 되겠다. 지도가 뭐냐 19%더 떨어져서 1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기시다 탄핵설, 공교롭게도 일본에서 탄핵설이 나오네요. 예. 탄핵설, 조기 하야설 이런 게 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시달리는 상황이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엔화 투자자들의 고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피해액만 봤을 때 숨은 엔저 효과까지 감안한다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엔저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엔화 투자를 하지 마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랬었죠. 대부분 국내 증권사들이 이거 엔저 투자, 엔화 강세 투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가면 갈수록 추가적으로 물타기도 하지 마십사. 근데 지금은 1990 엔저에 비해서 슈퍼 엔저입니다. 예. 그때 비해 158에서 159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숨은 엔저가 나타났지 않지만 모든 통화에서 엔저를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지금 실제 받아보면 더 큽니다. 달러 대비해서 손실량만 계산하다가 실제 딱 하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해외 부동산 투자도 지금 손실액이 팍팍 깨지니까 예. 여기 엔저 문제도 사실상 뭐냐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책의 양면성 측면에서는 엔화 투자 입장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 우리 원화도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 물가적 측면에서 제한되기 하지만 현대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채산성이라는 게 좋아서 밸류업에 밸류가 있는 밸류업 대책에 밸류가 있는 측면에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면 현대차라든가는 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워낙 엔화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예.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두운 얘기를 전해주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입장이라든가 원달러니까 예. 올라가서 채산성이 개선된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